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신문을 보다 보니 코픽스 금리라는 게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픽스 금리가 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과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 역할을 했던 CD금리가 한계를 드러내자 그 자리를 새롭게 꿰찬 금리가 바로 코픽스 금리입니다. 코픽스란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의 약자로 2010년 2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준금리로 이용되고 있다.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가 시중은행들의 다양한 자금 조달 비용을 취합하여 산출해낸다.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CD, 환매조건부 채권, 표지어음, 금융채, 후순위채 및 전환사채 제외 등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할 때 이용하는 다양한 금융상품들의 금리가 모두 포함된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거는 이게 A은행, B은행, C은행 예를 들자면요. 있으면 요 은행이 그 주요 조달 자금 그 금리를 평균해 가지고 이 여러 은행의 총 평균 금리를 갖고 코스피를 코픽스 지수를 산정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은행 자본 조달 비용을 반영한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은행들은 이런 코픽스 금리의 대출자의 신용도를 반영하여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코픽스 금리가 1.51%라고 가정해보자. 내 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A가 집을 구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코픽스 금리인 1.51%에다가 A의 개인적인 신용도를 등급화해 플러스 알파의 금리를 더해 대출금리가 결정된다. 최종 대출금리는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겠지만 신용도가 좋든 좋지 않든 간에 대출금리는 코픽스 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금리에 대해서 보면은 금리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알아볼 수는 없고 오늘은 코픽스 금리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뉴스를 보겠습니다. 7월 신규 코픽스 2.90% 역대 최대 0.52%포인트 인상이 됐습니다. 이게 코픽스 지수가 6개월에 한 번씩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금리가 몇 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한 번에 0.52%포인트가 올랐답니다.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하는 빅스텝의 은행권 조달금리 상승 영향이다. 은행 변동형 주담대 17일부터 최고 6% 중반 이렇게 오른답니다. 17일부터 그러면 오늘이 18일이니까 이미 올랐다고 봐야겠죠. 은행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지난달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하여 연 3%에 바짝 다가섰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들의 조달금리 상승이 대출 기준금리 급등으로 이어진 것이다. 은행권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큰 폭으로 뛰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은행연합회는 7월 신규 지급액 기준 코픽스가
2.9%로 전월 대비 0.52%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010년 1월 신규 코픽스가 처음 발표된 이래 월간 상승폭으로는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다. 7월 신규 코픽스는 지난 2013년 2월 2.93 이후 9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7월 0.95%와 견주면 꼭 1년 만에 2%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7월 말 잔액 기준 코픽스는 2.05%로 전월보다 0.22%포인트 상승했고 신잔액 기준 코픽스도 1.62%로 전월과 견조 0.20%포인트 올랐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 금리로 은행이 실제 지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할 때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상승 또는 하락한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빅스텝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을 밟은 이후 수신상품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코픽스 금리가 큰 폭으로 뛴 것으로 파악된다. 코픽스의 가파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 0.25%포인트 하고 연말까지 기준금리 수준을 3%까지 높일 것이란 관측이 많아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은행채와 예적금 등 은행 조달금리가 상승해 코픽스가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 조치로 5%로 떨어졌던 은행권 변동금리 주담대는 당장 17일부터 최고 6% 중반대로 치솟는다. 시중은행들이 변동금리 주담대에 코픽스 금리 인상분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이다. 이날 현재 연 3.92에서 5.975% 수준인 5대 은행,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변동형 주담대는 17일부터 상하단 금리가 최대 0.52%포인트씩 높아져 상단 금리가 단번에 6% 중반까지 올라간다. 연 3.68에서 5.79 수준인 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코픽스 인상분을 반영해 최대 6%대로 상향 조정될 전망이다. 대출 고객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큰 폭으로 오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 6월 은행권 가계대출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81.6%에 달한다. 이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연말에는 주택담보대출이 8%까지 오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현재 세계적으로 지금은 저금리 시대거든요. 저금리 시대인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가 급등하고 유가가 급등하고 인건비도 급등하고 이게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돈을 막 풀다 보니까 돈 가치는 떨어지고 상품 가격은 막 올랐습니다. 그래서 상품 가격을 잡기 위해서 이 미국의 패드가 자꾸 금리를 올립니다. 돈줄을 재고. 그래서 자꾸 금리가 오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은행 자금 조달 비용이 늘기 때문에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올해
9월이나 10월쯤 그 중도금 대출을 받을 예정인데요. 중도금 대출은 그냥 무조건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현재 한 5% 정도 되나 봅니다. 중도금 대출 금리가. 그러면 이제 9월, 10월쯤 되면은 6%까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감수한다고 저는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봤는데 2년 후에 이제 입주하기 전에 은행 금리가 만약에 8%다. 그러면 저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을 겁니다. 그냥 다 내버릴 거예요. 그러면 주식 투자 자금이 확 주는데, 그래도 제가 주식 투자 1년 목표가 10%인데, 물론 이제 뭐 10% 넘게 버는 때도 많은데, 못 벌 때도 많아요. 근데 8% 이자를 내면서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해느니 차라리 주식 투자를 몇 년 접고 그냥 주택담보대출을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사정을 봐야겠지만요. 근데 제 예상으로는 제가 2025년 1월 입주입니다. 1월 입주인데 이때쯤 되면은 금리가 올해는 가파르게 상승을 했지만 2022년이죠. 내년 초까지도 오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내년 초까지도 오를 수 있는데 내년 중반 넘어가면은 이게 서서히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내려가고 2025년에는 정상화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5% 이하면은 받겠지만은 5% 이상이 된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에 요새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막 떠들어요. 코픽스 지수가 뭐 급등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이 6%를 넘어선다. 연말 되면 8%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영끌족들은 지금 금리 부담이 크다. 그래서 저는 주식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 회사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도 많이 갖고 있어요. 은행주는 배당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계속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배당이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은 사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쌀 때 사면 더 좋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너무 오르잖아요. 그러면 세금도 너무 많이 올리면 조세 저항이 생기죠. 이 금리도 너무 많이 오르면 파산에는 그 가계가 늘어납니다. 파산. 그러면 이 이자가 오를수록 은행은 이자를 높여서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예대 마진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뜯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뜯기는 경우.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은행 실적이 안 좋아집니다.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해야지 그걸 넘어가면은 개인 파산 신청을 하면은 이거 못 받지 않습니까? 나 못 갚는다. 파산 신청하겠다. 그러면 은행은 손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적정 금리를 너무 넘어가면은 은행도 실적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행까지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식시장도 3,300에서 2,300까지 떨어졌다. 지금 2,500인데 여기서 급등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를 잘 대응해야 되고요. 주식시장도 지금은 주식시장은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도 지금 제가 올해 4월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를 잘 샀어요. 싸게. 다른 아파트 살려면은 프리미엄 피를 붙여가지고 비싸게 사야 되는데 청약은 최저 주택 가격에 또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주택을 매입을 해서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은행 이자가 막 올라가고 대출이 많은 분들은 여기서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급매물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렵게 청약에 당첨돼서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때를 잘 견뎌야지 그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뭐 분당 이런 데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막 뉴스에 연일 나오는데요. 이 분당 집값이 그냥 사자마자 쫙 오른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안 올랐어요. 서서히 오르다가 이 바닥에서 여기까지 오르는데, 처음에 분당 옛날에 3억 원에 샀는데 현재 20억 원이랍니다. 근데 이 오르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15년에서 20년이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3억 원에 샀는데 그게 쭉 올라서 20억이 되는데 걸린 기간이 20년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막, 이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몇 년 동안 2017년, 18년부터 쭉 올랐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이게 여기서 그냥 계속 오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막 흔들어 제끼죠. 그러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다시 오르죠. 그 보통 이 투자하다 보면은 이 N자형 상승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산 사람은 이만큼 올랐으면 수익 실현하고 있는 욕구가 강해지죠. 그래서 막 팝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이만큼 떨어졌으면 여기서 못 산 사람들 여기서 사고 싶죠. 팔 사람 다 팔고 그러면은 이제 사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사고, 팔 사람은 다 팔았어요. 그러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N자형 상승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이런 조정이 없고 플랫폼으로 이렇게 그냥 안 떨어지고 기간 조정만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더 많이 오릅니다. 각도가. 이런 그 특징이 있습니다. 투자에서는. 그래서 연말까지 얼마나 오를지 모르지만 저는 그 중도금 대출은 무조건 받기로 했고요. 주택담보대출은 그때 상황에 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현명한 선택을 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